세 번째, 사람은 전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만 발달하거나 감성만 발달하거나 어떤 의지만 발달하거나 신체만 굉장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잘 가져야 해요. 제가 여기 한번 아파 보니까 몸 한쪽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장기 중에 어느 한쪽이 상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전인적으로 골고루 먹고 뭐 공부하는 거며 노는 거며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중에 어느,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공계하는 애들이 인문학 필요하고요. 또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이공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우리 대학 논술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제가 어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면접 시험을 봤는데 그 아이가 가진 자료로서는 뭐 어려운데 아무튼 면접을 굉장히 잘했어요. 소규모로 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면접 점수가 좋아요. 평소에 선생님들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막 묻고 대답하니까. 그 질문이 뭐라 그러냐, 너는 여우 스타일의 사람이냐 사자 스타일의 삶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여우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결정이 탁 됐으면 사자처럼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면접 점수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최고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말은 뭐냐면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기구 중에 송곳 있죠, 송곳. 송곳은 푹 뚫으면 뚫리잖아요. 근데 구멍을 뚫기 위해서 철사를 대면 어떻게? 철사가 휘어지죠. 철사가 휘어져. 근데 송곳은 이제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뾰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인생에서 써먹지도 않을 거 왜 외우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공을 가질 때 그게 파괴력이 있는 것이지, 어려서부터 전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대학까지 요즘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기초를 튼실하게 하고 이걸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혹은 다른 것도 이해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C.S. 루이스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최고를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덕목들 다 필요하지만, 로마서 12장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 굉장히 통찰력이잖아요. 그 분별력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야 본인의 삶을 저울질하고 난 이렇게 간다. 근데 이거는 전인적인 것과 관계 있고 또 다차원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운동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고, 선교사 자녀들이요 예체능계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애들은 막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신경 많이 못 쓰는데, 우리 애들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혼자 기타 치다가 기타 좋아하게 되고, 저희 아이도 그래요. 저희 애가 이제 둘째 녀석이 어느 날 학교 축제한다고 그래서 그런 가보자고 갔는데, 학교 현관에서 번쩍번쩍 옷을 입은 아이가 춤을 엄청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춤 잘 춘다 그러고 집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희 집 아이예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참새는 짹짹 이것도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제가 어디서 난 아이냐. 그리고 나중에 물었어요. 너 언제 배웠냐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잠자러 들어가면 자기는 그때부터 흑인들 하는 그런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저희 집에 큰 거울이 있어요. 이거 보고 자기가 춤을 췄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요즘 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만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기능을 주셨으면 사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이 뭔가 잘못됐는데 네가 그걸 바꿔가야 될 게 아니냐. 그거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건 못 먹고 살건 잘 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고, 아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도록 부모가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만일에 저희 둘째를 제가 지지하지 않으면 걔는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이유는 이 녀석이 턱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서 기형으로 발달했거든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맨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기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굉장히 가기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많이 그 부정교합이 됐는데 어느 날 선교사 자녀들 중에 누가 뭐 선교사분들하고 뭐 기도 모임에서 누구 노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불려갔어요.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발음도 조금 시원치 않고, 그럼 거기에 있는 한 분이 제 턱 수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꺼냈대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하고 치과 의사가 필요한데 한 분이 얘기를 꺼내서 믿지도 않는 치과 의사를 불러다가 얘 수술 시켜주자.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언제 해야 되니까 한 1년 걸린다고 하대요. 그래서 좋은 병원에 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얼마 걸리는지, 돈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해주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 와 있고 그분들이 그냥 수술 일정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걔 아이는 그때 딱 내가 이제 이걸 그만해야 될 때 아니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냥 수술이 막 진행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간증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다 빼고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멋있어졌어요, 아이가. 몰라볼 만큼 이게 턱이 괜찮아졌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도 이제 뭔가 찾아간다고 막 그러는데 인생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스릴이 넘치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실까? 그 나름 CCM을 하더라도 깊은 음악의 깊이가 있어야 그게 CCM이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아무튼 자기가 그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해 가요. 근데 뭐 먹고 살기 힘들죠. 그거에서 뭐 할 게 있어요. 지금 뭐 유명하지도 않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인생에 관해서, 근데 그 얘기 해보면 아이가 아직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해도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어느 때인가 이제 깨닫겠죠. 저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런 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그런 영역에 대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음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곡을 하거나 노래를 만들면 단지 그게 음악적인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영혼을 담아야 하잖아요. 뭐 아픔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그럼 그건 다 인문학과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실제 삶의 체험하고 관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기초를 담는 거죠.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역사적인 책임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까? 행복은요, 그건 정말 부수적인 가치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선행되는 개념은 역사적인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찾는 그 역사적인 책임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그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있을 동안에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일인 거죠. 미국 사람들은 당신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 그러면 엔조이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통 대답해. 즐기면서 살기를 원한다. 일본 사람들한테 물으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 중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 벌기를 원한다. 바로 나옵니다. 돈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틈틈이 조정래 씨의 정글 말린가 세 권으로 나온 그 책방에 가면 베스트셀러 그 가판대 앞에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다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요. 돈 절대 빌려주지 말고 빌린 돈은 갚지 말고 뭐 이런 원리들이 그 책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돈이야.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권력 있으면 다 얻게 되나?
군인, 경찰 이런. 필리핀 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다르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가족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또 하나는, 왜냐하면 싱글맘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스마트하기를 원한다. 스마트하면 일단은 굶어 죽지는 않게 되어 있나 봐.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예, 비슷한 말인데 성공하기를 원한다. 성취하기를 원한다. 그게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쉽게도 일반 한국인들이 가지는 거하고 별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 성취,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거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성공, 성취에 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일하고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실까에 대해서도 정말 요즘 생각해 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순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가치가 교회 내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어떤 곳에 이렇게 그 병목 현상처럼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숫자예요. 얼마나 돈 가졌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교인 수가 얼마냐, 사역 얼만큼 했느냐,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가치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제일 일 잘못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죠. 뭐 세례요한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설교 한 번 하고 죽고 이러는데, 성경에는 물론 그런 가치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큰 교회들이 잘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95%는 잘해요. 근데 조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굉장히 잘하는데 조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조금 잘못하는 게 그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했다가 하다 손치더라도 뭐 한 가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언제까지 미국 사회일 것 같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오바마 시대로 끝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언해요. 중국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면 세상은 비극이 돼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씩 물론 우리들의 삶이 교훈이 되겠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좁은 땅에서 사람들 많고 성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성취나 성공을 지향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그럼 그거 하나씩 해가는 그런 자녀이기를 원한다 라는 기대가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요번에도 무슨 오디션에 가가지고 4,000명이 모였는데 12명 안에 들었더라고요. 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더 처절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잘 안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안 되는 게 좋겠습니다. 왜 안 돼야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뭔가 이루고 군대를 가야지, 지금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군대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는가? 이름 없이 일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분들이에요. 이름 누구 좋은 거예요? 자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조금씩 그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누가 잘하느냐? 머리 나쁜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하튼 그래서 이런 류의 한 5가지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결손된 것이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중심을 잡아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잘 이해해주면, 잘 가르치기보다 잘 이해해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잘 이해해주는 것도 누구냐면 똑똑한 사람보다 아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해줘요. 여러분들 뭔가 어려운 일을 상담하기를 원하면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여하튼 부모는 자녀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선교사 자녀 이해에는 세 가지 그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적인, 두 번째는 신앙적인,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적인. 이건 뭐 세계적인 혹은 국제적이라는 말보다는 세계화 뭐 이런 말이 또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3세계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니까. 국제화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 인터내셔널화된, 영어를 중시하는 그런 것 같은데, 세계화 그러면 글로벌화된, 여기 다른 지역세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외국에 살거나 살았던 기간이 어쨌거나 간에 한국 아이들이에요. 제가 한국 아카데미 교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전학을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극단적인 대안을 취하는 건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여야 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좀 도와줘야 될까? 이걸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적인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조금 제가 전에 유태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적 또 뭐 신앙적인 건 그렇지만 국제적, 그러면 그것을 구비하기 위한 그 요건으로 가장 많이 먼저 드는 게 언어잖아요. 한국적인 것, 이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거든요. 언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휘력,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소설책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한국 소설가들의 소설책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이게 막 살펴볼 수 없으니까 공지영 씨의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표현되는 언어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음악을 만들면 여기 있는 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싶을 만큼, 뭐 박범신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책을 읽으면 막 제가 소설 읽으면서 줄을 쳐요. 야, 이런 언어들이 있구나,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그런 사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은,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의 그릇이에요. 언어는 사고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정체성,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로 언어로 들어가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진 언어 능력이 사고 능력이기도 하고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어휘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 정도를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적이고 신앙적이고 세계화된 데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느 만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어느 만큼 그것을 구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여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한국적인 것 얼만큼 중요하냐? 자, 선택을 하셔야 해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어 기능이라는 것은 모국어에 해당되는 제1언어, 그냥 제1언어라고 합시다. 그 모국어는 한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뭐 필리핀어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가장 잘 쓰는 언어를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언어 기능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언어 기능은 파생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제1 언어의 깊이만큼 다른 언어가 깊어질 수 있어요. 제1 언어가 깊이가 얕으면 다른 언어들은 여러 개는 할 수 있지만 다 대략하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제1 언어가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언어 기능하고 신앙하고도 저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굉장히 놀란 게 이어령 씨가 70이 넘어서 크리스찬이 되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CBS인가 뭐 대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일반 신앙인들이 사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물론 그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도 성경 공부하고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마음을 바꾼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었기도 했겠지만 철학적인 사고들, 다른 종교에 관한 거 많은 사고들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사유의 그릇을 깊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유의 그릇과 깊은 게 뭐냐면 언어 기능, 뭐 어떤 체험이라든지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주된 것이 언어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정말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가끔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패널로 놓고 아이들에게 대담을 하다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가 자리에 앉아서 우세요. 대부분은 우세요. 왜? 나의 자녀는 본인의 선택하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됐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선교지에 가게 된 아이인데 나 우리 부모님 가장 존경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할 때 부모님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신앙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 신앙이 언어 기능과 관계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세요. 그 신앙이 정체성과 관계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MK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보다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보다 한국 교회에 적응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한국인들의 신앙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신앙 양태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지키는 주일 개념하고 한국 사람들도 다르고요. 헌금 개념도 다르고 교제의 개념도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학교는요, 학교가 가진 권위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적응하려고 기를 쓰지만 교회는 사실 선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겉도는 MK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한동대를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고 지금은 이제 저희 모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제 교회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는 교회 참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학교에도 사실 그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방학 때 다 흩어져야 되고 또 저희가 계속 이동하니까 이제 뭐 부모 따라다닐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모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소신이 있지 않으면요 교회에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신앙 컬러가 달라서 그것이 한국적인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일반 한국 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니던 애들이 대학 가면서 교회 안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요번에 저기 크림에서 우리 지금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적 필요라는 그런 리서치를 했는데 이거 아주 방대한 리서치예요. 굉장히 돈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근 한 20년 만에 아주 비교적 객관적으로 연구된 그런 자료거든요. 근데 이거 자료 발표할 때 지금 신대원 다니는 선교사 자녀가 한 사람 그 사례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 자녀가 다시 신대원 가거나 그러면 좋은 사례예요. 그 친구 얘기로도 한 3분의 1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대요. 근데 한 3분의 1은 그냥 교회는 나가는 정도고 한 3분의 1은 교회도 안 나가는 애들이 MK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유는 있죠. 걔네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또 부모님과의 책임 관계에서 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선택하다가 이제 겉도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한국에 가거나 이동할 때요 서양 선교사들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자녀하고 같이 있어주라고 해요. 대학 갈 때도. 대학 입학하고 입학 결정되고 아이가 무슨 학과목 선택하고 친구 선택하고 교회 선택하고 서클 선택하고 이럴 때 옆에서 다 검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요
거꾸로 자녀 대학 입학 시기하고 맞춰서 거꾸로 만드셔야 해요. 큰아이가 대학 입학하고 2년 있다가 둘째 아이가 가면 성교부에 요청해서 6개월씩 잘라서 안식년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더 심해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 자립하는 시점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 65% 정도 돼요. 더 이상 난 교회 안 가겠다, 부모님 떠나면.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경우는 90%가 넘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대학생들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를 뭐 어떤 사람 4%, 5%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통계 믿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어렵죠. MK들의 경우에요. 사회 어렵죠. 자기 이해 못 해주죠. 교회 가면 잘 이해해 주는 거, 교회가 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MK들인데 너 선교사였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옛날에 정말 그랬거든요. 애들, 우리 서양에서 자란 애들은 머리가 다 까만 게 이상한 거잖아요. 저도 파푸아뉴기니에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 애들 머리가 다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얘들아 머리 좀 물 좀 들이자, 이거 얼마나 컬러풀이 좋으냐 그랬더니 정말 물들였는데 다른 선생님이 이거 당장 깎아버리라 해가지고 또 깎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다양한 것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한국교회 딱 가니까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미리 준비시켜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어를 공부하다든지 필리핀 로컬에 가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아무튼 자구책을 가져야 될 것이지만, 저는 한국 애들이 언젠가 한국 사회에 살게 될 때 한국적인 거, 특히 언어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음식은 비교적 익숙해요. 음식은. 왜냐면 부모님들 입맛 따라서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음식 좋은 건 다 아는데,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뭐 요즘 대학생들 술 문화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게 선후배 관계 힘들고 술 힘들고, 남자애들은 뭐 군대 같은 그런 대학, 지금 군대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하튼 거기에 적응하는 게 잘하면 되지만 그야말로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죠. 잘 되면 엄청 노력해서 가지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아예 난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나라로 또 가게 되면 결국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배경조차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 아이들은 외국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한번 그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째는 선교사 자녀들의 경우 이건 비공식적인 통계예요. 미국에서 어떤 온 사람이 인명사전에 보면 미국의 인명사전이 있잖아요. 거기 뭐 목회자 자녀들이 일반인 자녀보다 등재되는 확률이 10배 정도 높대요. 근데 재밌게도 선교사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들보다 또 10배 정도 높대요. 그러니까 일반인 자녀들보다 100배 정도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거하고도 관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사회의 기여도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애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컸고 남자애는 태국에서 커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얘네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태국 뭐 동남아시아 어딘가 가려고 한다고 해요. 현지인들이 걔네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언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는 여러분들 같은 선교사님이 현지인들 만나는 거하고 거기서 큰 애가 다시 거기에 간 거하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잘 아이들을 준비시켜 놓고 물러나기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높은 잠재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하는데, 성경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들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 이외에도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거기에서 난세의 영웅이 출현하는 법이거든요.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훌륭한 인물들이 본인이 떠나기도 했고 환경 때문에 떠나기도 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그러면 떠난 사람들이 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붙들려 가거나 떠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 신앙,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태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뭐냐. 유태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유태인 학교에 보내요. 그들의 교회나 학교를 멀리 두지 않아요. 가까이 두고 학교를 보내요. 제가 유태인 학교 가봤거든요. 영국에 94년도에 갔는데 그때는 미국 교육이 어려워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 유학시킬 만큼 영국 교육을 우대하던 때예요. 근데 영국 안에 유태인식 교육 학교가 있는데 잘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전혀 제가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몇 마디 나누어 보니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오전에는 그들 히브리어 그거 공부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에만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냐? 그냥 괜찮대요. 나중에 현용수 씨가 쓴 뭐 EQ는 아버지, IQ는 어머니인가? 뭔가 아무튼 그 책에 보니까 유태인 교육을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에요. 물론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히브리어만 쓰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영어도 섞어 쓰고 막 혼용해서 써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듀얼 랭귀지 시스템 이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더라고요. 워낙 외국에 그 사회에 오래 사니까. 그러나 여하튼 그들의 언어를 그들만 모여서 쓰는 그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도록 아이들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 SAT가 1600점 만점일 때 통계를 보니까 1600점 만점일 때 SAT 평균이 한 950점 정도였어요. 지금 SAT1이 2400점인데 2400점 중에 지금 SAT 보는 사람들의 전체 평균이 한 1750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950점일 때 피부가 검은 분들은 조금 떨어지고요. 동양인들이 조금 높아요. 950점보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1350점이었어요. 평균이.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하는 애들하고 오전 내내 자기들 언어 공부하고 오후에만 영어 공부하는 애들인데 왜 얘네들이 성적이 훨씬 높은가. 여러 가지 변수를 찾아볼 수 있죠.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표 한 번. 이거는 제가 여기 코메리칸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기 코메리칸들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죠. 자녀교육관에서 몇 가지 통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메리칸들 중에 한국어를 여전히 아주 잘하는 아이들, 또 한국어를 보통으로 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인데,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은 한국어로 말하는데 영어로 대답하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 우리 학교에 일본에서 온 아이들은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엄마는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말로 대답해야 되는 경우, 조금 지나면 한국말로 대답하면 이제 애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표현은 어려운, 보통은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글 쓰는 건 좀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요, 글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영어 능력은 글 써보면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잘하면 글 쓰는 능력까지 다 되는 아이들이에요. 한국어가. 그리고 미국에 사는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GPA가 4.5가 만점인데 이제 통계를 냈어요. 중학생들은 뭐 큰 의미 있는 차가 없어요. 얘네들이 오히려 조금 높고 약간 낮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놀라운 건 대학 성적이에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학문 능력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한국어를 잘하면 그만큼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영어 성적이 낮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영어 성적이 높고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 한국어는 거의 못하는 애들이 GPA가 상당히 떨어져요. 이 책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애들이 두뇌 기능이 좋다. 양뇌를 다 쓴대요. 이중 언어를 쓰면. 그러니까 뇌 기능이 뭐 모국어는 우뇌를 하고 배운 습득한 언어를 좌뇌로 공부한다든가, 뭐 제가 그거는 저는 좌우 남녀 뭐 이런 게 헷갈리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두 기능을 다 쓴다고 해요. 그래서 두뇌 기능이 좋고 문제 해결력 좋고 의사소통 능력 좋고, 그래서 이쪽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표를 김샬람 선생님이라고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 따님, 우리 학교 이제 초등학교까지 한국 아카데미 다니다 중고등학교를 영국과 미국에서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온 분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하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얘네들은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게 거의 모든 것들이 70% 이상 부모님의 영향인데 얘네들은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그거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온 학생 한 번 야단칠 일이 있었어요. 너 왜 그렇게 해? 근데 얘가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야단치는 분위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 부모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어 기능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세탁소에서 일할 테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 저는 그래서 기러기 부부로 가는 사람이라든지 공부 때문에 미국 가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성공 확률이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같이 가면 되지만 부모님은 미국 사회를 몰라요. 주로 세탁소 하잖아요. 세탁소는 밤에 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밤에 사람들이 있을 때 배달하니까 아이들 공부 도와주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배달 민족이라서 배달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 그냥 학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데리고 와야 되죠. 그 아이들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파티 문화가 발달하는데 파티 갈 때 되면 화장하고 요사스럽게 입으니까 이제 부모님 너 왜 옷이 그러냐 그러면서 그럼 자녀는 부모님 나 이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학교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을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뭐 좀 돕겠다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어떻게 공부 가르쳐주러 오는 사람들은 좀 있지만 그래서 그럼 한번 놀아보자. 그리고 깔릴라 그 레크레이션 센터에 가서 2박 3일 우리 아이들 17명인가 하고 미국 교회에서 온 청년, 고등학생, 청년, 또 중년, 장년 이렇게 가지고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아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성장한 어른들은 선교사 자녀를 키운 것하고 비슷해요. 타 문화에서 자녀를 키웠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학교에 와서 그랬죠. 우리 애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따갈록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온 애들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지나가는데, 잠자려고 하는데, 제 옆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간 사람, 대학생 때 미국 가신 분, 사업차 미국 가신 분, 이런 분들이 같이 자게 됐는데, 선생님이 아까 한 얘기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영어 발음이 매우 유창해서 우리 애들이 영어로 하면 이제 그러는 태권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지금 30년 미국에 살았지만 글을 써서 뭔가 하려면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대학생 때 가신 분은 건축하시는 분인데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차 간 사람은 자기 요식업에 해당되는 용어는 알지만 애들하고 텔레비전 보면 절대로 같이 웃는 경우도 없고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식업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참 힘들었대. 그래서 기도하기를 빨리 대학이나 가버려. 먼 대학으로 가버려라. 그럼 정말 애가 대학을 먼 데 갔대. 근데 방학 때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이번에는 애하고 좀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가 오니까 대화를 시도하는데 대화가 안 되죠.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어려운 관계예요.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힘을 완전히 빼고 얘기를 해야 아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힘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경우는 아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잠잘 때 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가거든요. 저 남자 누구야? 그러면서 아버지 같이 되면 엄마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얻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남성미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라이벌이에요. 엄마를 차지하기 위한 라이벌 관계가 잠재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힘을 다 빼고 날 가르치려고 하거나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하튼 근데 아들하고 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그만 애쓰시고 그냥 우리 낚시나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들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그래서 애들도 울고 거기에서 자란 오랫동안 그 사업한 건축가가 하는 말도 그러니까 영어를 미국인들처럼 하고 그 사회에 아주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환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초적이고 최선의 것. 혹시 한국을 선택하지 못할 만한 언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 그거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이 무서워서 선택하지 못한다.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스라엘성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죠.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중국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퍼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필리핀 사람들도 한 1,000만 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750만, 두 번 당대에 외국에 나가 있는 건 필리핀이 제일 많고 한국이 두 번째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 한 7,5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을 보세요. 7대 8대 내려가도 중국말 안 잊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중국말 써요. 그리고 자기 사회에 속한 거 써요. 지금 여기 필리핀에도 저 쾌준 쪽에 가면 그레이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중국계 학교가 있거든요. 오전에 영어 공부하고 오후에 중국어 공부하고, 혹은 오전에 중국어 영어 바꿔서요. 따갈록은 그냥 그 자기 지역사회나 교회에서 그냥 쓰라고. 그래도 애들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현지어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현지어로 된 문헌이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휘도 덜 발달돼서 계속 영어 섞어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두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언어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언어 기능이라는 게 현격하게 의사소통 언어와 학문 인지적인 언어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국제학교에 있을 때도 우리 애 한국어 괜찮게 해요. 그리고 시험 보면 20, 30점 맞는 거예요. 우리 애 미국에 4년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 보는데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야, 우리 학교 평가가 문제가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어 말로 좀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인지 언어적 학문적인 언어는요 따로 배워야 돼요. 그 배우는 기간이 보통 의사소통하는 거 뭐 2년 3년 걸리면 어느 정도는 하는데, 학문적인 거는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기를 미국 국무성에서, 그러니까 문교부죠, 교육부에서 얘기하기를 제3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하려면 4,500시간 정도 필요하다. 근데 제가 GBT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언어학 전공하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완전히 현지인들 수준에서 하려면 8,000 내지 9,000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완전히 미국인들처럼 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4,500시간에 약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00시간이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년에 1,000시간씩 공부하면 4.5년이에요. 대략 5년으로 잡읍시다. 1년에 1,000시간 공부하려면 하루에 얼만큼 하면 돼? 3시간 내지 4시간 하면 되죠. 그러나 주일 빼고 공휴일 빼면 한 4-5시간 정도 영어를 공부해서 한 5년 정도 공부하면 영어 사회에 가서도 큰 문제 없이 적응하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잘하면서 영어도 하면서 오히려 자존감도 높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를 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